자, 마지막으로 최은호 선생님 주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STV 상생방송 총괄국장을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대한사랑 기획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사랑 학술이사이십니다. 인하대 융합고고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고요. 최은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주제는 가야 건국시기에 관한 실론적 연구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아주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가야의 건국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뭐 저도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문헌 사료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인류학자인 피에르 클라스트로의 얘기를 먼저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이다. 이 명제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원시 사회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떤 것, 국가를 원시 사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 사회는 불완전하다. 즉 국가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 없고 국가는 모든 사회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는 단선적으로 진보한다는 낡은 진화주의는 과학적이라고 주장되는 개념 범주에 놓여 있다. 고대적 사회가 거의 언제나 여러 가지를 결의하고 있는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로 규정되는 것은 상식이 되다시피 하였다. 즉 국가 없는 사회, 무문자 사회, 역사 없는 사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홍성읍 씨가 번역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가야의 건국 시기에 관한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을 뒤적이면서 이 문구가, 이 글이 좀 제 마음을 좀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지금의 현대 사회에 비해서 분명히 열악하고 또 낙후된, 그리고 아직 갖추고 있어야 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상식으로서 생각하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고대 사회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따끔한 일침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고대사에서, 한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가야사야말로 특히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그 고대사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가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는 제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가 8종류가 있죠. 그 8종류를 쭉 보면 단원 제목과 소제목이 있습니다. 단원 제목을 보면 중앙 집권 국가의 성립과 정복 전쟁에 전개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위한 삼국의 노력이라고 하면서 금성출판에서는 아예 제목에 가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출판도 마찬가지죠. 중앙 집권, 고대 국가를 얘기를 하면서 삼국과 가야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의 범주로서 본다면 가야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저 제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엔도 마찬가지고요. 쭉 8종류가 전체적으로 가야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라는 그 명칭을 부여를 하면서 가야는 별개의 존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야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교과서야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 가야사가 하나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야말로 가야사가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결과가 처음 드러났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 칼과 현이라는 전시회로 그 첫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많은 문제가 이제 드러났지만 그것이 지난 2022년
작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22년 10월 4일에 일본 지바현에 있는 사쿠라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어떤 전시회가 열렸냐면 가야 고대 동아시아를 살아온 어느 왕국의 역사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전시회는 일본에서 단독 개최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뭐냐면 그 전시회에서 가야의 건국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글입니다. 그 바다를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라는 그 전시회의 그 설명글에서 이렇게 가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가 성립하기 훨씬 전 기원전 1세기에는 중국 낙랑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쓰시마 이키 북큐슈를 잇는 교역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다. 가야의 전신인 변화는 그 중심의 하나였다. 그래서 3세기 중국 사서 위지 한전에는 변환이 철을 생산해서 낙랑군이나 외등과 교역을 거듭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가야라는 것은 삼국지 위지 한전을 인용해서 가야는 3세기에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서에 가야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42년에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학계나 정부에서 나서는 관변 단체들이 가야의 42년 건국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 단적인 전시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야의 건국 시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한국 고대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사를 좀 살펴보면 우선 조선시대의 가야사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쭉 보면 우선은 그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최치원의 성리정전의 가야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최치원이 사만 삼국설을 주장하는데요. 마한이 고구려가 됐고 진한이 신라가 됐고 변한이 백제가 되었다는 저 주장이 조선 중기까지 거의 정설로서 받아들여지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치원은 저 사만 삼국설과 별개로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구강 뇌질청해를 얘기를 하면서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변한이 가야가 되었다고 하는 설은 조선 중기 한백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백겸이 최치원의 사만 삼국설을 비판하면서 마한은 백제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는 저 설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변한이 가야가 되었다. 변한의 전신이 가야의 전신이 변한이다 하는 이 얘기가 지금 거의 통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8세기에 이익이라든지 이중환, 신경준, 안정복, 유득공 등과 같은 소위 실학자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변한 가야설이 거의 정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복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실학자들하고 좀 다르게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인정해서 42년에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정약용과 한진서도 한백겸의 사만소를 수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강역 중심으로 가야사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진서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만과 백제, 신라, 가야를 상호 계기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삼국지 한전에 등장하는 백제나 사로, 구야라는 이런 어떤 그 사만의 소국들 이것이 바로 그 백제, 신라, 가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진을 가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일제 침략사관의 의지를 해서 침략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소위 관변사학으로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하에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가야 임나설이 등식화되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가야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건 것이 1920년대 신채호 선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후 사만고를 1920년대에 발표를 하시면서
전사만과 중사만, 그리고 이 중사만 단계에서 이제 마한과 삼국지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진번조선, 이 이주민들이 바로 나중에 변환의 소국 중에 하나인 가락국으로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병도는 1960년대에 그 당시로서는 조금 새로운 어떤 그 건국 시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주장을 하는데요. 가락이 육가야 연맹의 맹주국으로 두각하는 것과 부족 국가로서의 가락이 등장하는 것은 달리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 국가로서의 가락은 서기전 2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김철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국가사의 어떤 체계를 이룬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신라의 상고세계와 비교해서 가야 건국 시기를 추측을 했는데, 재밌게도 1대 김수로왕에서부터 5대 이시프만까지가 정확하게 360년이 나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대 좌지여왕이 즉위한 것은 원래 이제 그 407년으로 되어 있지만 1대부터 5대까지 5번 겹치는 시기를 빼면 402년 이민년이기 때문에 402년 이민년으로부터 1대부터 5대까지는 한 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150년을 빼면 252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년에 가야가 성립된 것은 믿을 수가 없고 252년인 3세기에나 가야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이 지금까지 거의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관우 선생은 1970년대에 진번조선이 북사만을 이루었고, 진국, 거기에 후한서에 등장하는 진국, 진번, 방진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진국이 바로 사로국과 구야국이라는 한전에 등장하는 그런 소국이 저기에 있었다고 보면서 서기전 2세기에 변환이 남하해가지고 고지 진국을 형성했다가 결국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구야국을 이룬 것은 2세기 중엽이라고 하는 또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기동 선생은 변환 12국의 성읍국가 단계, 그리고 또 연맹 왕국 단계의 그 단계를 새로 보면서 성읍국가 단계는 1에서 3세기지만 가야가 연맹 왕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4세기나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가야는 곧 임나다 하는 가야 임나설의 또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90년대 윤내현 선생께서는 고조선의 붕괴 과정에서 이제 정치 상황 속에서의 가야 건국을 보면 충분히 42년에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동의를 하는 설을 펴시죠. 그리고 90년대 김태식, 대표적인 이제 가야 지금의 그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2세기경으로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세기경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들이 지금 거의 학계의 정설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에서 이제 클라스트르의 그런 어떤 인류학자의 그런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지만, 우리가 고대 국가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정치 인류학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고대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19세기에 서비스나 프리드의 이런 그 인류학 이론을 인용을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고대 국가라는 개념, 어떤 기준과 기준이 과연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지 고대의 국가, 고대 국가의 기준이 아니라 고대의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대에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시대만의 국가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이 하는 걸 보면 서비스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무리사회, 부족사회, 군장사회, 국가 이런 어떤 단계적인 발전을 이룬다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3세기나 2세기나 3세기가 돼야만이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는 이유도 저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프리드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평등사회, 서열사회, 계층사회 그런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김철준 1960년대 김철준 씨 같은 경우는 부족 국가, 부족 연맹체, 고대 국가 해서 고대 국가 전에 저런 어떤 부족 국가나 부족 연맹체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3세기 4세기나 돼야 고대 국가의 단계에 올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청관우 씨는 이제 부족, 성읍 국가, 영역 국가 이런 단계로 보고, 이병도 씨 같은 경우는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식 왕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된 관료 조직이 등장하고 정복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대,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 비로소 고대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성열, 이희준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왕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세품이 발굴되거나 고총 고분이 발굴될 때 그때야 비로소 고대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박순발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백제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고대 국가의 단계로서 이제 백제 톡이나 뭐 대영 분묘 왕성 출현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고대 국가의 어떤 조건으로서 조세 제도나 군대 관리 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기동 씨 있고 주보돈 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초기 국가라는 개념을 또 들여와 가지고 중앙 집권의 귀족 국가 이전에는 초기 국가 단계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노태돈 씨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집단들에 대한 통합력, 특히 이제 삼국시대 외세의 배격을, 외세에 대한 어떤 항거, 또 대외 교섭력이 일원화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야의 건국에 대해서는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헌 사료를 주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이번 논문에서 아주 엄청난 연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적고 있는 기록이 분명하게 우리 사서에 있습니다. 그 사서는 1차적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예요.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 가락국기가 등장하는 이 그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가락국기는 그 믿을 수 없는 삼국유사에 실렸다는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삼국사기,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이승종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 철학 논리에서 그 자비의 논리가 아니라 무자비의 논리를 가지고 아주 그 부정적으로 우리 사설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가야서 연구를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건국사화를 먼저 가락국기에 실린 이 내용을 보면, 왜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저는 1차 사료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가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겁니다. 삼국사기는 일반적으로 1145년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 때 그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77년으로 추정이 되는 고려 문종 때 그 왕의 아들인 왕의 아우인 왕비가 그 금관 후로 봉함을 받았던 1077년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분도 계신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가 삼국사기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편찬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새롭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가락국기에 실린 건국사화의 내용입니다. 이 건국사화를 보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쭉 해가지고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해서 구간의 얘기가 나오죠. 이 구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혁거세 거서간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서간이라는 표현은 진나라 사람들의 말로 왕을 뜻하며 귀인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혁거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남해 왕 같은 경우는 거서간이 아니라 차차옹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차차옹은 뭐라고 부르냐면
방언에 무당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라본기에 박혁거세를 거서관으로 불렀던 그 거서관이라는 말과 지금 이 가락국기에 나오는 구간의 이 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과 그 종교적 지도자 이것을 같이 이루는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나오고 추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도 분명히 추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추장이라는 것은 아까 그 서비스의 이론으로 보면 국가 전 단계인 치프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추장, 부족장, 뭐 군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치프돔 사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치프돔 사회, 즉 국가의 전 단계인 군장 사회로 본다면 분명히 구간이 추대를 해가지고 김수로를 추대를 해서 육가야 연맹이 형성됐던 42년에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육가야 연맹은 국가로서 고대 국가로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그 다음 단계를 보면 건무 18년, 즉 42년이죠. 42년에 이제 쭉 그 김수로 왕을 추대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지가를 부르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해가지고 쭉 하면서 구지가를 부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면서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충분히 이것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의 모습으로. 즉 김수로 왕을 추대하는 가운데 그 종교적인 제의,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라는 것이 어떤 왕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무당을 뜻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 재정일치의 사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까지도 갖추어진 그런 사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금 건국 사회의 이 구지가를 통해서 김수로 왕을 맞이하는 이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 이제 황금알 6개가 내려와서 쭉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김수로 왕을 설명을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대 왕들을 다 비유를 하면서 김수로 왕이야말로 그분과 같다 하면서 가야국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6가야 중에 하나인 대가락의 대왕으로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백성이 7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라는 것도 고려시대에 이 기록이 된 것으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이 백성이라는 것이 지금의 일반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 규모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쭉 해서 김수로 왕이 42년에 김수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6가의 연맹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42년에 가야가 연맹국가, 강력한 연맹국가를 형성을 했을까? 그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BC 39년에 그 혁거세 19년에 그 변한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미 42년에 김수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연맹국가를 형성하던 이 가야가 그 이전에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변한 12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신라가 먼저 국가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니까 좀 열세에 놓이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해서 신라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그러면서 대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것은 단순히 높은 어떤 존칭의 의미라기보다는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년 기록이라는 것은 가락국기에 있는 42년 기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야가 성립된 시기라기보다는 그 변한 12국으로서 존재하고 거기에 보면 가야 제국, 가야 연맹을
형성하는 중심 국가인 가야국 또한 이미 그 이전에 성립돼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관리가 등장해야 되고 뭐 영토 전쟁을 하면서 영역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고관 지구의 칭호가 아니다, 구간의 명칭이. 그래서 지금 직제를 바꾸죠. 그래서 관리 조직이 이렇게 다시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석탈해하고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석탈해는 이제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제 4대 왕으로, 신라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4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석탈해가 과연 어떤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있죠. 근데 다파라국 출신이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파라국이 어디냐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발표하신 이완영 선생이 작년에 발표한 그 강수열전 본에서 그 논문을 보면 다파라국은 지금 대마도나 큐슈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다파라국이 형성됐던 그 시기에 우선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석탈해가 어떤 집안 출신이냐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삼국유사 이 기록에 쭉 보면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것이, 탈해 이사금이 석탈해가 4대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외국의 동북 천리에 있는 다파라국 출신이라고 하죠. 이분이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금관국을 거쳤다가 이제 지난해 아진폭으로 가서 신라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19년입니다. BC 19년, 서기 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44년, 그러니까 가야가 건국된 42년, 그러니까 김수로왕 3년에 그 탈해가 그 김수로왕과 술법 경쟁을 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패해서 계림으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석탈해가 그 신라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가 머물 집을 택하는데, 그때 신라의 재상이었던 호공의 집을 빼앗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 이사금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여기에 보면 몰래 이제 그 집에다가 숫돌과 숯을 그 집 곁에 묻어놓고 쭉 가서 얘기를 하죠. 이 집은 조상 때부터 우리 집입니다 하면서, 그 집이 너의 집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숫돌과 숯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석탈해는 철기 문화를 다루는 대장장이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린백 씨라고 고어 연구가인 최린백 씨가 이 석탈해의 그 어원을 연구를 해보니까 탈해는 대장장이 출신, 철기 문화를 다룬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밝힌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 지금 삼국사기에는 BC 19년으로 나오지만 금관국의 그 탈해가 처음 등장한 것이,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신라의 아진폭으로 가지만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44년에 김수로왕과 김수로왕 제위 3년에 김수로왕과 술법 싸움을 해서 져가지고 신라로 계림으로 도망갔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김수로왕의 철기 문화와 석탈해의 철기 문화의 싸움에서 바로 석탈해의 철기 문화가 졌기 때문에 신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 가야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창원 다오리에서 출토된 그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보면 서기전 1세기에 이미 창원 다오리에서는 철기 문화가 많이, 철기 그 유세품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농업 그 도구들도 많이 발굴이 되지만 무기도 발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발굴이 되지 않는 그 창과라고 하죠. 창이 그 김해 지역, 그 창원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가야 제국이 가야 연맹국가가 출발하기 이전에도 그 지역에는 철기 문화를 우수하게 다룰 수 있는 집단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진 김수로 왕이 바로 가야 연맹국가를 강력하게 출발시킨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석탈해와의 이런 어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 관련 기록을 해석해 볼 때 석탈해가 대장장이 출신으로서 철기 문화를 다루는 그런 우수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석탈해가 신라에 가서 4대 왕이 됐다는 것은 박씨 다음으로 석씨로서 왕위를 잇는,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라의 어떤 역사를 잇는 것이지만 역성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성혁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도 바로 석탈해의 그런 집안이 철기 문화를 다루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석탈해의 철기 문화를 제압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김수로의 가야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파사이사금 3대 임금이죠. 파사이사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가야와 접해 있는데 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없고 위엄은 이웃나라를 두렵게 하기에 부족하다. 즉 신라의 3대 왕인 파사이사금이 이웃나라인 백제와 또 가야를 위엄으로서 즉 무력으로서 누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마땅히 성벽과 보루를 잘 수리해서 침략에 대비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소성과 마두성을 축조를 하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87년의 기록인데 이미 이 당시 1세기에 가야가 오히려 신라보다 압도적인 그런 어떤 그 군대와 또 압도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왕성 그 영역 국가 또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대가 고대 국가의 출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에 충분히 가야가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왕성의 등장과 왕호의 사용인데 앞에서 이병도 씨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절을 보면 변진을 얘기하면서 성곽이 원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와 법속이 비슷하고 그러면서 12국에도 왕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장대하고 또 의복은 정결하며 장발로 다니고 폭이 넓은 고운 배를 짜기도 하고 법규와 관습은 특히 엄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가야 제국, 가야 연맹국가가 출발하는 그 모태가 됐던 이 변한 사회가 충분히 부족국가로서 성읍국가로서 왕성이 있었으니까 아까 성읍국가, 성곽국가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띠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파라국 얘기는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사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좀 끝을 맺겠는데 중국사서에 보면 이제 가라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남제서에 등장을 합니다. 남제서에 등장하는데 그 원문을 한번 보시죠. 가라국은 사만의 한 종족이다. 건원 원년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 방문을 바쳤는데 이에 조서를 내렸다 하면서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이가 두루 덕에 감화됨이라.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패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보국장군 본국왕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남제서의 초대 왕인 소도성이 이 가라국의 사신에게 이제 그 외교 관리에서 관작을 제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보면 여기서 가라국 왕에게 그 외교 관계에서 관작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렸냐면 보국장군 본국 왕이라고 내렸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사서들을 쭉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작을 내릴 때 우선 그 신라에게 내린 걸 보면 진평왕에게 뭐라고 내렸냐면 상계부 낙랑궁공 신라왕이라고 내렸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 동일전 백제에 보면 동성왕한테 뭐라고 내렸냐면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서에 보면 고구려 그 장수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지절 산기상시 독평영
이주 제군사 정동대장군 고구려 왕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고구려 왕에게는 고구려 왕, 신라 왕에게는 신라 왕, 백제에게는 백제 왕이라고 붙였는데 왜 가야의 왕에게는 본국 왕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본국이라는 표현이 자기의 원래 모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연맹 국가에서 가장 중심되는 나라를 본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연민수라는 학자가 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논문을 썼던데 본국왕이라는 그 표현을 놓고 볼 때 가야라는 것이 본래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르게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추론을 할 수 있고 앞에서 가락국기에 나오는 김수로를 대왕이라고 표현했던 그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야라는 정치체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르게 강력한 연맹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런 국가의 형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맺은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사에 대한 1차 사료는 우리가 중국 사료나 일본 사료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1차 사료가 있다. 그것은 삼국사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삼국유사 가락국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구간사회라는 것도 충분히 재정일치 사회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간사회는 변진 12국 시대로 추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구야 한국은 가야로 한반도 남부와 큐슈까지 연결된 성읍국가 부족국가로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야 연맹국가가 출범하기 전에 그 중심국가였던 구야국은 충분히 우리가 가야 소국으로서 이미 서기 42년 이전에 출범한 국가로 볼 수 있고 그 국가의 위치도 한반도 남부와 큐슈까지도 연결된 해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로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기 42년은 가야의 건국 시기가 아니라 김수로 왕이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육가야 연맹국가를 출발시킨 시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이 석탈해를 물리친 기록은 오히려 가야가 신라보다도 초기에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진 고대 국가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가야 제국의 연맹국가 체제를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와 단순 비교해서 하등의 어떤 정치 체제로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뭐 여러 200여 개의 어떤 나라가 있지만 대통령제는 우수하고 의원 내각제는 뭐 좀 떨어진 정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마다 또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정치 체제도 채택을 하는 것이다. 또 나라의 규모도 뭐 똑같이 유엔에서 한 표를 행사를 하지만 인구가 13억이 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인구가 불과 1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나라가 유엔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 한 표가 아닌 0.1표를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국가를 바라볼 때는 충분히 그 지역 또 그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삼국여사와 삼국사기 등의 문헌 사료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고고학 발굴 성과와 융합적인 연구를 제안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나가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 42년, 저도 이제 42년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야의 건국 시기를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1세기나 2세기 되어서야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석탈의 왕의 그런 기록이나 그런 것을 들어가면서 아주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가야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자식 비슷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취급당하고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너나 잘 알고 있는데 알려져 있고 많은 국민들이 가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록의 부족도 있지만은 어쨌든 영문인지 하여튼 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국이잖아요. 엄연히 가야가 있었는데 왜 김부식이 가야를 넣지 않았을까? 저도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전 정권에 의해서 또 가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강조하고 해서 가야사가 지금 많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밝혀져서 500년 이상 지속된 그 가야 역사가 환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